이충호 장편소설 이이의 그 불멸의 길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이키시마로 두 차례의 피비린내가 나는 왕자의 난을 치른 세자 방원이 보위에 오르고 한 달 보름 만에 해가 바뀌었다. 신사년 1401년 태종 원년 정초부터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정월기사 연복사 우물이 끓고 물고기가 죽었다. 나흘 뒤 13일에는 진양의 속현인 악양의 장탄에 큰 돌이 저절로 90여 척이나 옮겨졌다. 완산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탄환만 하여서 밀과 보리, 뽕나무와 삼을 손상시켰고 단주, 함경도 단천에서는 숫비가 내렸다. 단주의 동북간에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것이 온 하늘을 뒤덮어 어두컴컴하였는데 곧 숫과 비가 섞여 내렸다.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명나라에선 태조 홍무제의 손자 건무제가 제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되어 정변이 일어나서 벌써 2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조카인 건무제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주체가 난을 일으켰다. 변방지대를 다스리는 번왕인 연왕으로 북평을 다스리고 있던 주체가 정변을 일으킨 것이었다. 숙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건문제가 진헌마 1만 피를 요구해 왔다. 정초부터 통사 매원저가 와서 말 500피를 끌고 갔고 다시 감생 왕함이 말 1,000피를 암령하여 돌아갔다. 명나라에 입공하여 건무제로부터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나 왜구들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전국 곳곳을 침략해왔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왜구의 침입이 더 늘어났다. 거의 날마다 왜구의 노략질이 있었다는 장계를 받을 때마다 새로 보위에 오른 임금은 머리가 아팠다. 북쪽의 변경보다는 왜구의 침략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임금은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임금은 작년에 홀로 이키시마에 가서 지주와 토족 시사우지를 만나 협상하고 포로를 쇠환해 왔던 이해를 떠올렸다. 회리사 윤명이 대마도에 억류된 상황에서도 뛰어난 지략과 담력으로 국사를 수행했던 이해를 장차 큰일을 맡길 젊은 인재라고 낙점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 가보니 어떻던가. 임금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이해를 바라보았다. 임금의 말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왜구를 퇴치하고 대일 관계의 난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아보려는 심사가 깔려 있었다. 아직은 신이 말씀드리기엔 부족한 점이 많사오나 이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스럼 없이 말해보아라. 대마도에선 지금 사미영감 소요리시계와 그의 손자인 종하무 소가시계가 지배권을 놓고 싸우고 있기에 해적들에 대한 정청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있사옵니다. 그것을 틈타 왜구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하무라면 두두포, 스스우라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미영감의 서자인 인위종춘 종시인 종례차의 아들이옵니다. 그자가 사미영감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강하단 말인가? 자기 수하에 여러 해적단을 거느리고 세력을 키워온 인물이옵니다. 해적단의 수괴가 대마도를 지배한다면 왜구들이 더 설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임금의 음성엔 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다. 그들을 관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대마도의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일기도 이키시마와 송포 쪽에서 넘어오는 왜구들을 금압케 하도록 그들을 계속 관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그래.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겠구나. 대마도의 상황도 살필 겸 다시 한번 일기도에 다녀오도록 하라. 일기도의 지주와 지좌전 시사우지가 많은 포로들을 돌려준 것을 살해하고 왜구를 금압하도록 독려할 겸 이번엔 그대가 직접 보빙사로 가서 그쪽 상황을 살피고 오도록 하라.
믿을 수 없는 족속일수록 자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황공하옵니다. 임금의 말은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9의 젊은 이해에게 보빙사를, 그것도 많은 쟁쟁한 신료를 제쳐두고 그에게 정사를 맡기는 것은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으로서는 큰 결단이었다. 왜구를 믿을 수 없다는 왕의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자신에서부터 믿음이 비롯되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잠신한 젊은 이해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뜻과 같게 들렸다. 왜구를 제압하지 못하면 왕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다. 전 왕조가 몰락한 것은 결국 왜구의 무리로 인해 나라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사직과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란 것도 그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사직의 장래가 오직 외적을 막느냐 못 막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일신의 안위에 연연하지 말고 일각의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일해줄 것을 믿고 이 일을 맡긴다. 이해가 일기주 보빙사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왜구에 대한 임금의 고뇌가 묻어났다. 자신이 스스로 전 왕조를 무너뜨리는 중심에 있어 보았기에 왕은 전 왕조의 몰락의 근원이 왜구의 잦은 침입과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군사력의 와해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새 왕조가 왜구를 막지 못하면 이 왕조의 명운도 길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태상왕, 태조 이성계가 누누이 왜구를 격퇴할 방안을 말해왔던 것도 지금 임금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 29살의 젊은 이해에게 보빙사 정사로 임명한 것은 대신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명석한 사람은 먼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비록 보위에 오른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탁월한 눈을 가진 임금이었다. 원주민도 하기 어려운 말을 유창하게 표현해내는 일본어 실력에다 사안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진 이해의 그 비범함을 임금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 일을 맡을 적임자는 이해가 아니고는 없다고 임금은 생각했다. 일본 조정에 파견되는 사절단은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통신사와 상대국의 공물이나 선행에 대한 답례로 파견되는 활례사에 있었고 상대국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파견되는 사절인 보빙사가 있었다. 우선 임금의 하사품을 관리한다는 뜻의 사물관합사나 경차관이란 명칭도 사용되었는데 이번에 이에게 주어진 명칭은 보빙사 정사였다. 동짓달 초일에 대마도로 가는 백길은 거칠었다. 출항할 때 잔잔하던 바다가 중간에 거칠어졌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 뱃머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출항한 지 반나절이 안 되어 부사와 서장관은 멀미로 심하게 구토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배를 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전에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선군 하나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무사히 구조하여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출발 하루 만에 대마도의 북단 사스루아에 도착해서 닻을 내렸다. 이 기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대마도 도주인 슈고 소 요리사계를 예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왜구의 노략질을 방지하고 잡혀있는 사람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포구의 분위기가 스산하였다. 부중의 관리들도 마중을 나와 있지 않았다. 정청에 어떤 병고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선군들에게 사행선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한 이에는 몇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정청으로 갔다. 부중에 도착했을 때 정청의 일부 건물은 불타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다. 종씨가의 서출인 인위 종씨 소 가식의 종하무가 반란을 일으켜 정청을 점령하고 있었다. 소 요리식의 종뇌무는 규슈로 피신한 상태였다. 그의 손자 손 사다식의 종정무는 쇼니우지의 피관으로서 규슈에 출진해 있었던 것이 반란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았다. 소 가시계가 권력을 빼서 정청을 지키고 있었으나 아직 구세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청의 불탄 건물 주변엔 병화의 흔적이 널려 있었다.
권력을 탈취한 후유증으로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고 주변은 어수선했다. 이 혼란기를 틈타 외구의 노략질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소가시계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요리시계의 손자인 소 사다시계가 이 사태를 그냥 놓아둘 리가 없었다. 쇼니우즈의 힘을 업고 있는 소다시계 종정무가 규슈에서 돌아오면 또 한 차례의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권력의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 왜구들의 노략질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뻔해 보였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었다. 소가시계 종화무가 탈취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휘하에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대마도 내에서 자체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강성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 왜구의 활동을 금합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이에는 생각했다. 정청으로 들어가는 길에 경비가 삼엄했다. 무장한 군졸들이 겹겹이 정청을 둘러싸고 있었다. 상국인 조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거의 반나절이나 지나고 나서야 부관이 나와서 이의 일행을 맞았다. 소가시계는 정청에 앉아 이해를 맞았다. 그는 아직 슈고나 도주 그 어떤 지위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내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이제 조카가 해적들의 활동을 금합해 주실 것으로 믿소이다. 이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큰 바다에 나갔다가 조선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소이다. 그들을 모두 상국에 가서 도적질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소이까? 소사시계는 딴전을 피웠다. 고기를 잡는 배와 해적질을 하는 배는 처음부터 다르지 않소. 조카의 수하 세력들이 아국의 바다로 넘어와 제국을 약탈해가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인명을 해치거나 잡아간다는 것은 조카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부인한다고 부인될 일이 아니지 않소. 이해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아무리 지체 높은 상국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오. 소가시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도주를 몰아내고 정청을 점령하여 서슬퍼런 자세로 앉아있는 소가시계의 기세를 의식하지 않는 말이었다.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소가시계는 버럭 화를 내었다. 새로 왕위에 오르신 전하께서는 결단과 용맹이 칼날 같으신 분이요. 쾌도난마의 해법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란 걸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왜구의 무리가 계속된다면 병력을 동원해서 그 무리를 소탕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요. 병력을 일으켜 우리를 치겠단 말이요? 소가시계는 이해를 쏘아보았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사람의 무리들이 여러 곳에 흩어 있어 파악하기 어렵소. 설령 그들의 행동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고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소. 그의 말은 매우 건조했다.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 왜구의 노략질을 제압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소가식의 종화무는 대마도 종시가의 서출인 종래차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싸움의 기술과 지략을 익혀온 자였다. 삼위 영감이 토속 세력을 규합하여 대마도 북단에 정청을 정하고 섬을 다스릴 때부터 그는 영감을 돕기도 하였다. 주변에 군막을 세우고 기동성 있는 무사들을 배치시켜 정청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하는 데 기여했고 각 지역의 괴수들이 노략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때로는 노략질해온 식량을 굶주린 섬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물론 그도 한때는 노략질로 일삼는 해적단의 일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역의 괴수들의 휘하에서 항해술과 약탈의 비법을 배우며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 15이 되기도 전에 스스로 왜구의 괴수가 되어 약탈의 선두에 섰다. 조선 해안의 곳곳을 안뜰처럼 들락거리며 약탈을 일삼았고 동남풍이 불면 명나라의 연안과 류큐, 오키나와로 멀리는 안남, 베트남에까지 나가 노략질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선상에서 한 무리의 패거리 사이에 싸움을 벌여 서로를 죽이고 그 인육을 나누어 먹으며 스스로를 비정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괴수에 대한 거역은 곧 죽음이 되어 바다에 버려졌다.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비정함을 다 익혀왔던 그였다. 그는 나이가 들고 인근 포구의 괴수들을 하나둘씩 자기 수하에 넣어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그는 성미가 날카롭고 괴팍했다. 그가 스치우라를 거점으로 세력을 확산하여 독자적으로 조선 조정에 자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친 것은 식량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조선 조정에 한 달이 멀다 하고 사인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치는 것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려는 합법적인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선의 조정에서 식량을 보내달라는 요구며 애원과도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적대들을 바다로 보내어 약탈을 일삼는 양면적인 행동을 하여 왔다. 그것이 곧 그들의 지도력이며 그들의 수하를 규합하고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대담이 더 진행되었을 때 소가식에도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왜구들을 섬 안에 잡아두기 위해서는 조선 조정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이 먹히지 않고 지루하였다. 이에는 그와 밤늦게까지 격한 말을 주고받다. 그가 마련해준 사관에서 잠을 잤다. 이에는 피곤하여 옷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잠결에 인기척이 있어 눈을 뜨니 누군가 바깥문을 열고 있었다. 섬찟한 예감이 들어 이에는 잽싸게 구석에 몸을 숨겼다. 안쪽 문까지 열고 들어온 검은 물체는 칼을 빼들고 이불을 들쳤다. 이에는 방 안에 놓여있던 서한을 들어 검은 물체의 머리를 내리쳤다. 검은 물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에는 쓰러진 자의 칼을 빼서 들고 불을 켰다. 그 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내 놈이 누구냐? 살고 싶으면 어서 말을 하라. 이에는 칼끝을 쓰러진 자의 목에 들이댔다. 살려만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러진 자는 목에서 객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말했다. 그래, 어서 말하라. 이에는 자객의 목에 칼을 거두며 말했다. 스치우라에서 온 사람이옵니다. 스치우라에서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 했는가? 두목이 가서 대관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자객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 두목이 누구냐? 후쿠자와라고 합니다. 후쿠자와라고? 그런데 그자가 왜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조선에서 대관들이 올수록 바다로 나가는 우리의 활동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객은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에는 옆방의 수행원을 깨워 자객을 결박해서 정청을 지키는 병졸들에게 끌고 가게 했다. 자객이 왔다면 혼자 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에는 또 다른 자객이 어딘가 숨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 눕지 않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대마도에 도착하여 목격했던 여러 일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을 흔들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정박한 사송선을 지키고 있던 선군이었다. 정청을 지키는 병졸과 함께 도착한 선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해적단이 닥쳐 사송선을 탈취해 갔습니다. 20리나 되는 밤길을 달려왔던 선군은 그 말을 하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에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다. 잠들어 있는 부사와 서장관을 깨워 배를 정박해둔 사스우라로 달려갔다. 밤길은 어둡고 멀었다. 어둠에 쌓인 폭우는 지척을 구별할 수 없었다. 사송선은 흔적도 없고 해적단에 맞서 배를 지키려다 부상당한 선군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부 선군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선상에서 이키시마에 가져갈 예물과 선박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무장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배를 올라온 도적들은 선군들을 습격하여 배에서 끌어내리고 배를 탈취해 갔습니다. 처음 도적대를 보았다고 하는 선군 하나가 말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선군들은 그들에 맞서 배를 지키려다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급한 연락을 받은 소가식에 종화무의 관리들이 뒤따라왔으나 그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약탈자들이 어두운 바다에 자취를 감추었고 밤이라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었다. 소가식의 관리인들은 대마도 내의 각 지역과 이키, 마스우라이까지 사람을 급히 보내 수색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실체가 쉬 드러날 것 같지 않았다. 이에는 망연자실 폭우를 바라보았다. 난감했다. 날이 밝고 소가식의 관리들이 말을 타고 각 폭으로 범인들을 찾아 나섰으나 단서를 찾았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에는 단서를 찾기 위해 사스우라의 오래된 선원들을 만나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들도 아무도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객으로 잡힌 자와 도적들이 같은 패거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청으로 가서 감금해 둔 자를 끌어냈다. 정청의 관리들은 그 자를 신문하게 했다. 관리들이 벌겋게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지며 추궁했지만 자객으로 잡힌 자는 도적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열흘이 지나도 부중에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난감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고심하고 있는데
나이든 부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다. 일기주 지주와 시사우지에게 가져갈 예물과 사선을 강탈당하고 거기에 부상을 당한 격군의 수가 적지 않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이해보다 관직의 경륜이 오래고 나이가 많은 부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하께서 내린 사물은 빼앗기고 사행선을 탈취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더 지체하는 것은 나라의 일을 더 망치게 될 것이요.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종사관이 부사의 말에 동의하고 나섰다. 돌아가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오. 전장에 나간 장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전장에서 죽어야지 어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겠소. 이에는 종사관을 쏘아보았다.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이키시마로 가서 지주와 시사우지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임금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작금에 횡행하고 있는 외적의 무리를 금합해 줄 것을 말해야 한다. 이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에는 소가시게에게로 가서 선박과 성군들의 식량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꼭 가야겠습니까? 아직 돈의 사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배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가시게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이의 요청을 그렇게 거절했다. 그는 이키시마의 지주와 시사우지를 예방하는 조선의 사신이 아직 대마도에서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에는 초조했다. 열흘이 지나도 소가시게는 아무런 연락을 주지도 않았다. 식량은 겨우 구할 수 있었으나 넉넉하지가 않았다. 이에는 포구의 한 선주에게 후사하기로 하고 작은 배 한 척을 구할 수 있었다. 이에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이키시마로 출발했다.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먼 바다로 나오니 파도가 높았다. 작은 배라 약간의 풍랑에도 뒤집힐 듯 심하게 흔들렸다. 부사는 파도에 겁을 먹고 사색이 되었다. 대마도로 돌아가서 때를 보아 다시 건너오도록 합시다. 부사는 그렇게 말했다. 국사를 수행하다 죽는 것은 천명일 따름이요.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지도 모르지 않소. 이에는 부사를 타이르듯 성군을 독려했다. 이에 자신도 배가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사를 행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키시마 가제모토우라 풍본포 승본 가스모토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저녁 무렵이었다. 큰 배였더라면 하루에 올 수 있었을 거리를 하루 밤낮이 더 걸린 것이었다. 지주는 정청의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일행을 맞았다. 지주와 대담을 끝내고 시사노도를 찾아갔다. 시사우지, 지좌씨가 외적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풍랑에 시달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예물은 강탈당하고 국왕이 보낸 석예마저도 바닷물에 젖어 군데군데 글자가 번지고 어떤 것은 지워지고 없었다. 나라를 향한 공의 그 충정에 참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뿐입니다. 시사우지는 이미 이해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이해가 파도의 사선을 넘어 거기까지 온 이유가 도적의 무리를 막아달라는 뜻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지난해 대관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였습니다만 우리의 뱃사람들이 귀국의 연안을 침범하여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노략질을 하는 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재물과 가축을 약탈하고 사람마저 납치해가는 일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모름지기 이웃나라에 대해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계도하고 악행을 막아야 하는 것이 또한 이 나라의 책임이고 한 지역의 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아니겠소. 어찌 그 마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도항한 까닭은 휘하를 타일러 여기에 잡혀있는 우리 백성을 돌려주신 조카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또 도적의 무리를 막아달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비록 도적의 무리에게 가지고 온 사물을 다 탈취당했지만 성상께서 보내주신 예물의 정성만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소. 아울러 휘하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 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오. 이에는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추면서도 강경하게 말했다. 새로 보위에 오르신 폐하의 뜻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시마에 변란이 생겨 도적들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오니 조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섬뿐만 아니라 규주에서 진입하는 도적들이 쓰시마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나도 그 점을 알고 있소이다. 인민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막다른 처지에서 행한 일이긴 하지만 나로서도 막아야 하는 방법을 몰라 참으로 막막할 따름입니다. 조정에서 수만리 100기를 지나 조카에게 공물을 보내고 면피를 보내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한 도적의 무리가 바다를 건너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뜻이 아니겠소. 어떻게라도 그들을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이 섬의 실제적인 주인인 조카의 책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겠소. 피로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쇠안에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여기에 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소.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섬을 샅샅이 뒤져 데려와 주시오. 마땅히 그러야 하오나 섬 구석구석에 흩어진 마을에서 사람을 찾아오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데려가야 할 사람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송환에 가야 한다는 이해의 말에 시사오지는 즉답을 피했다. 피로인에 대한 문제를 놓고 생각이 엇갈려 다소 언성이 높아졌으나 시사오지는 사람을 시켜 3일 만에 30명의 포로를 데려왔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다시 12명을 더 데려왔고 큐로본에게서 8명을 더 데려왔다. 시사오지가 데려온 총 피로인은 50명이었다. 라쿤이라는 선주가 선뜻 배를 내주었고 시사오지는 두 척의 호송선을 내주었다. 가제모토 우라를 떠나는 날 서름과 감격에 겨운 피로인들의 울음소리가 폭우에 메아리 쳤다. 울고 있는 피로인들을 바라보는 이해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눈물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어렸다. 죽음을 무릅쓰고 국사를 훌륭하게 행한 이해에게 관직을 올리고 배를 내어준 라쿤에게는 크게 은전을 베풀라. 이해가 돌아와서 복명했을 때 임금은 상기된 음성으로 예조 판서에게 말했다. 조정은 이해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종오품 좌군 부사직을 제수하고 배를 내어준 외인 라쿤에게 쌀 300석을 하사하였다.